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로 밥 먹고 살았는데 지금 들으면 마치 전설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죠. 하지만 정말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은행에 1억을 넣어봐야 1년에 받는 이자가 겨우 치킨 몇 마리 값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인플레이션의 역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가가 오른다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머니 속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너무나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1년 전 10,000원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몰래 누군가에게 도둑 맞은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A. 현금이 최고다. 계속 저축한다. B. 돈은 이미 쓰레기, 실물 자산으로 갈아탄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선택이 생존인지 파산인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뉴스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2.8%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그 숫자들 진짜 우리 삶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마트 가서 장 보면 느껴지잖아요. 작년에 5,000원 하던 게 이제 7,000원이에요. 이게 2.8% 오른 건가요? 절대 아니죠.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과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 사이의 괴리.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인플레이션 지수를 계산할 때 정부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항목을 고릅니다.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같은 건 비중을 낮게 잡고 우리가 별로 안 사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건 비중을 높게 잡죠. 마치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는 배점을 낮추고 쉬운 문제는 배점을 높이는 것과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2020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멈췄어요. 공장은 멈추고 사람들은 집에 갇히고 경제는 추락했죠. 그때 각국 정부가 뭘 했을까요? 돈을 찍어냈어요. 엄청나게 많이요. 미국은 수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고 우리나라도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엔 다들 박수쳤어요. 정부가 우리를 살린다. 재난지원금 받고 소상공인 지원금 받고 기업도 긴급 융자 받았죠. 하지만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철칙이 있어요. 그때 헬리콥터에서 뿌려진 그 돈들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머니를 파먹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마치 희귀한 카드가 갑자기 시장에 수백만 장 풀리면 가격이 폭락하는 것처럼요. 돈도 똑같아요. 돈이 흔해지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마트에서, 주유소에서, 카페에서 매일 체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뿌려진 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스며든 결과예요. 그런데 그 돈이 이제 막 경제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처음엔 표면만 젖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부 깊숙이까지 스며들잖아요. 지금이 딱 그 중간 단계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197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중동에서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죠. 미국에서는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몇 시간씩 기다렸어요. 물가는 2배, 3배로 뛰었고요. 그때 사람들도 처음엔 곧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1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했어요.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물가는 폭등하니까 실질 소득이 반토막 난 거죠. 평생 모은 돈이 휴지가 되는 걸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때와 무섭도록 닮아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1970년대엔 적어도 나라 전체의 빚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빚더미 위에서 돈을 더 찍어내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터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인플레이션의 진짜 위험은 물가 상승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내일이면 더 비싸질 텐데 오늘 사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이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죠.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복지도 해주고 국민들한테 공짜로 이것저것 나눠주고요. 처음엔 좋았어요. 국민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몇 년 지나니까 지옥이 됐어요. 빵 한 조각 사려면 돈을 쇼핑백에 담아가야 했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휴지보다 돈이 더 싸졌어요. 사람들이 돈으로 종이학을 접고 지갑 대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한 달 전 월급으로 집 한 채 살 수 있었는데 한 달 후엔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국가고 경제 시스템도 탄탄하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나라들이 무너진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1990년대 아르헨티나, 2000년대 짐바브웨, 2010년대 터키, 그리고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 모두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어요. 무너지기 직전까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은 가치를 잃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10분 동안에도요.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것들은 매일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에요. 누가 여러분 집에 침입해서 지갑을 훔쳐가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합법적으로 매일 조금씩 우리 재산을 훔쳐가고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2026년. 그러니까 올해 말쯤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가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8,000원이에요. 에이,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은 5,000원 정도 하니까 60% 오른 거예요. 1년도 안 돼서요. 점심때가 됐어요. 회사 근처 김치찌개 정식이 얼마일까요? 25,000원이에요. 지금은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하는데 말이죠. 설마 그렇게까지 오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일부 강남 지역에서는 점심 정식이 2만 원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전국으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퇴근하고 마트 가요. 사과 한 통이 3만 원, 계란 한 판이 1만 5천 원, 삼겹살 1kg이 5만 원이에요. 장바구니에 뭐 몇 개 안 담았는데 계산대에서 15만 원이 나와요.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월급은 얼마나 올랐냐는 거예요. 회사에서 올해 경기가 어려워서 5% 인상해 드립니다. 해요. 물가는 50% 올랐는데 월급은 5% 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소득이 반토막 난 거예요. 작년에 200만 원으로 살았다면 올해는 100만 원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정부가 뭔가 하겠죠? 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금리 인상이에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금리를 올리면 뭐가 일어날까요? 먼저 부동산 시장이 폭삭 주저앉아요. 대출이자 감당 못한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줄줄이 부도나요. 건설사들 망하고 그 밑에 협력업체들 연쇄 부도나고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자 부담 늘어나니까 투자 줄이고 사람 자르고 문 닫아요. 실업률 폭등하고 경제 전체가 얼어붙어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불 끄려고 물을 뿌렸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악순환이죠. 이게 바로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이 처한 딜레마예요. 금리 올리면 경제 무너지고 안 올리면 인플레이션 폭주하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국민들은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뭐 했는지 아세요? 해외 자산 비중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원화 자산을 팔고 달러 자산을 사들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똑하니까요. 부자들은 경제학자들보다 돈의 흐름을 더 잘 알아요. 그들에게는 정보가 있고 자문단이 있고 내부 인맥이 있어요. 그들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갈아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기 전에 구명보트에 먼저 타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어떤가요? 아직도 조금만 기다리면 안정되겠지. 정부가 뭔가 하겠지.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월급 받으면 은행에 넣어두고 적금 들고 펀드 조금 사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진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금으로 갈아타고 해외 부동산 사고 달러를 쌓아두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하는 일이에요.
부의 재분배죠. 준비된 자에게서 준비되지 않은 자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서 준비된 자로 부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부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실물 자산이에요. 돈은 종이에요. 숫자예요. 정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땅은요, 금은요, 건물은요, 이건 찍어낼 수 없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종이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이동해야 해요. 저한테 부동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서울 아파트는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 일반인들은 평생 벌어도 못 사요. 하지만 실물 자산이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원자재가 있고 심지어 미술품도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실물 자산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금은 소액으로도 살 수 있어요. 1돈, 2돈씩 사 모으는 거예요. 금값이 너무 올랐는데요? 라고요?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높을 때 사면 손해 아니에요? 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라고 해서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머지않아 1,500원, 1,600원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고 원화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오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가속화돼요. 마치 눈사태처럼요. 처음엔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산 전체가 무너져 내려요. 그때 가서 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지금이 바로 그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는 시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6.25 전쟁 직후예요. 당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쌀 한 가마니 가격이 하루에 2배씩 올랐어요. 아침에 10,000원이던 게 저녁에 20,000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 바로 쌀이든 뭐든 물건으로 바꿨어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였으니까요. 그때 똑똑했던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땅을 샀어요. 금을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부자들이 됐어요. 반대로 곧 안정될 거야.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라며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은요, 다 날려버렸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휴지가 됐어요. 역사는 반복돼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역사에서 배워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식이에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지식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의 본질이 뭔지, 정부 정책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 이게 진짜 자산이에요. 이 지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어렵게 생각해요. 전문가들만 아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어요. 우리 삶과 직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돈, 매일 가는 마트, 매달 받는 월급, 이 모든 게 경제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트에서, 식당에서,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게 진짜예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1990년대 아르헨티나, 2000년대 짐바브웨, 그리고 지금의 베네수엘라.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정부가 돈을 찍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결국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할 이유가 없어요.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고 금을 사고 해외 자산을 늘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정보가 있고 자문단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여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눈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에요.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면 기회는 사라져요. 인플레이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매일, 매시간, 매분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 속 10,000원 그대로 두시겠어요? 아니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다른 자산으로 바꾸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재테크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가 걸린 생존의 문제예요. 오늘 이 영상이 두려우면서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예요. 역사상 모든 대혼란의 시기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준비했고, 남들이 아니랄 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실전 전략을 다뤄볼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위해 제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